강의를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그 성차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프린트물에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성적 주체와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섹스와 젠더의 구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회 구성주의적 페미니즘과는 잠시만요.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 저만 안 들리는 걸까요? 들리나요? 네, 예, 예. 섹스와 젠더의 구성주의적 차이까지. 네네. 그 섹스와 젠더의 이제 구분을 말씀하시면서 사회 구성주의적 페미니즘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사회 구성적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버틀러가 이리가브리보다 훨씬 급진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또 다르게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리가레가 어떤 사회 구성주의적 페미니즘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면에서 다르고 또 어떻게 이를 넘어서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리가레이 부분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않고 일원화되지 않았던 다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구성주의적인 젠더 이론이 너무 압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는 정신분석, 특히 프로이트 라칸 정신분석이 너무 큰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영권의 이제 그 젠더 이론, 이 이론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틀에서 접근하는 이리가라이의 성찰 이론이 제대로 들려지지를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할 때 생물학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이 된 부분은 자연이나 생물학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 주어진 것이 그 자체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억압적인 상태겠죠. 여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상태를 정당화하는 논거를 협파하기 위해서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과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을 이렇게 분리해내면서 이 구성된 것이 어떻게 이제 차별적인 것이고 가부장적인 것이고 억압적인가, 이런 부분을 해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페미니즘의 주요 운동 목표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운동도 사실은 대단히 근대적인 운동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역사적 구성이고 권력적 구성이고 사회적 구성이 되어왔던 부분을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위계성이라든지 억압성을 철폐해내면서 다른 어떤 그 평등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페미니즘을 포함하는 그런 근대적 자유 자체가 자연적인 것을 인간의 구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내거나 그것을, 자연적인 것을 대타적인 것으로 대립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전제 위에 그 논의가 이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섹스 젠더 이분법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리가라의 경우에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제했을 때는 고정되어 있고 수동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르게 자연을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사원 소설을 얘기하고 피시스 자연을 얘기할 때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죽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고 생성하고 성장하는
어떤 자기의 형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물질로 바라보는 거라면 그 자연을 문화하고 대립시키거나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고 다르게 설정할 길을 찾는 길이 이제 이리가엘의 방식이고, 그게 섹스와 젠더 둘을 딱 떼내서 성차를 생각하는 젠더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젠더 구성물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신체를 지니고 있는 이제 그 개별화된 성차화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렇다고 자연은 자연 그 자체로만 아주 인간 대기의 과정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것들이 어떻게 문화적인, 심리적인, 관계적 측면에서 자기의 그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을 열어가는 것으로서 페미니즘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구성 부분을 해체하거나 전복하거나 위반하는 방식의 페미니즘하고는 다른 형태의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리가라의 경우에 훨씬 더 자연과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어떤 성차화된 존재들의 삶의 방식들, 그런 것으로 그 지향점이 잡는 그런 페미니즘을 이리가라에는 지향하게 될 텐데, 저는 앞으로 그 길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물론 이제 압도적인 부분은 가부장적인 그 어떤 그 사회적인 체제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강고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바꾸거나 혁파하거나 전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지향점이 이제 훨씬 더 그 인간 안에 있는 자연과 인간 바깥에 있는 자연이라고 제가 불렀던 그 부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 속에서 컬티베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차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점으로 가지고 운동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페미니즘의 한 다른 형태를 이리가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경상국립대의 영문과 소속에 있는데요. 저도 방금 이명호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과 관련해서 목차를 설명해 주실 때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리가레가 저도 이리가레하고 엘렌 식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배제당해서 상처를 받았다가 숲속에 들어가서 식물과 함께 치유를 받았는데 굳이 또 다시 인간 동반자를 위해서 나와서 그러면서 마지막 장은 뭐 인간 내기 그다음에 또 딴 게 있지만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자연 속에 혼자 있는 것에서 사랑 안에서 둘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걸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굳이 그냥 그렇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았다면 그냥 혼자 치유가 됐다라면 그냥 그렇게 지내도 될 텐데 인간 동반자를 딱 누군가를 지칭한 것은 아닐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좀 뭔가 대립되는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다른 방식의 페미니즘을 우리가 가능성을 이리가레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러면서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망과 사랑 그런데 거기에서 성적 욕망을 너무 터부시해 온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가 아닌 둘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엘레직소나 루스 이리가레가 여성적 글쓰기를 말을 할 때도 글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랑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식물을 통해서 어떤 존재 양태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존재의 방식을 사유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방식도 그 사랑의 양태도 식물의 존재 양태를 닮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과연 어떠한 종류의 사랑인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본문에서 제가 몇 부분을 이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55페이지에서 우리 인간에게 뿌리 내리기는 바로 숨 쉬는 것이다. 호흡법을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가 막히면 이제 숨이 막히는데 숲속에 들어가서 겨우 숨 쉬는 법을 터득해서 숨이 좀 쉬어질만 하니까 굳이 또 인간 동반자를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그 배신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다짐을 하고 나왔을 텐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상대를 타자화하지 않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에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성적 욕망은 적어도 근원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른 생명의 원천이자 체현으로서 타자와 맺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호소이다. 그러면서 욕망과 사랑이 결합됐을 때 우리에게를 여는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랑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식물적 속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렇게 막 수학하고 아까 뭐 여기서 그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잉태를 뜻하는 봄도 중요한데 서구 문화에서는 여름과 가을, 수학을 이루는 그거를 너무 많이 강조해 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 이리가레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가 아닌 둘을 이루는 이 사랑이 식물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게 뭐 이것도 성장하고 뭐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이러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빨리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르가라이가 숲으로 식물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다시 나왔을 때 한 얘기가 식물하고는 상호 접촉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촉각적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터치라고 하는 부분을. 근데 식물들하고에는 그런 어떤 촉각적 교류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 동반자와의 관계 속에서는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에서 아무리 위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 대기의 과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대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다른 존재와의 만남에서 생기는 어떤 접촉의 욕망인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어떤 다른 존재와의 관계 맺기의 방식이라고 이르가라이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관계 맺기가 가장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형태가 성애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르가라이 말씀은. 그래서 그 섹슈얼리티, 이 섹슈얼리티는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의 섹슈얼리티만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로서의 섹슈얼리티이고 그거는 억압과 위반의 관계로서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관계 맺기의 양태로서의 섹슈얼리티를 보는데 그것이 이제 사랑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이리가레가 그 인도 그 사원에 있는 그 성애적 관계 있잖아요. 다리를 서로 꼬고 거의 이제 그 관계에서 섹슈얼 엑스타시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그런 터치를 어떤 육체적인 교감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그 성장,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 욕망의 관계 이걸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인간이 되는 길은 인간 고유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간 고유의 길은 성차를 지닌 존재들과의 어떤 관계 맺기의 방식에서 찾고 있다면 그게 이제 다시 사랑 속에서 둘로 관계 맺기라고 하는 그 지점이 이리가레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지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마이클 마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상처받아서 자연으로 돌아간 거겠죠. 그러다가 회복의 어떤 위로를 얻으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데 이 책의 어느 대목에서 마더가 숲속에서 어느 한 인간을 만나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서로의 월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서로는 숲속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생태적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그 숲속에 들어갔다가 사랑 속에서 둘로 관계 맺게 하는 부분의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다른 생명 존재들과 존재의 어떤 공유라고 하는 부분을 더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흔히 많이 하는 좀 낭만주의적 생태, 소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낭만주의적 생태론이 갖는 함정 이런 부분을 이리가레나 마더 둘 다 좀 경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재밌었던 부분은 니체한테 여성 동반자가 없어서 니체가 결국 초인이 되지 못했다라는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우스꽝스럽다. 니체를 희화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니체의 초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왜 숲을 경유해서 꼭대기로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느냐. 마치 우리가 산 정상에 서고 싶은 표범이 되고 싶다고 그 조용필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늘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는 그 어떤 정신의 등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과 그걸 이제 숲의 빈터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 마음가짐, 그죠? 이제 그러고 니체가 연애에서 많이 실패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루살로메가 얼마나 하고 연애에서 니체가 실패해가지고 상심에 빠졌는가 뭐 이런 거 막 읽었던 기억이 막 나는데 그 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리가레가 인간이 차이를 진정으로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만나는 그 1차적 관문이 다른 성을 만나는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성을 진정으로 자기의 동반자로 삼지 못할 때 아무리 차이를 많이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 차이에 대한 진정한 어떤 그 관계 맺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지점이 연애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소박한 뜻으로 뭐 읽을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니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성차의 윤리학이라고 부르는 그 이리가라이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그냥 그 우리 총무님이 발표는 하셨는데 질문할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뭐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꼭 하나 할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질문은 뭐 아니고 뭐 이거 코멘트 그냥 이제 공감의 그런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제 뒤에 요지에 식물들이 좀 있는데 이 식물들이 한 10몇 년 학대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학대를 받고 물만 주고 애들이 뿌리가 커가지고 막 확장되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계속 산스베리아에 물만 주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 물 주는 정도인데 이번 추석에는 이제 이것 중에 하나를 이제 집에 가져가서 분갈이를 해줬죠. 분갈이를 해주는데 얘들이 하루 지난 다음에 그 표정이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서 제 연구실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비리비리한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집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아침에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뭐 표정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서 제 스스로도 이제 반성하게 되고 위안도 많이 된 이제 이런 그 식물의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식물이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동물보다는 이제 선생님 이 책을 이제 제가 뭐 쭉 이리가리 부분밖에 못 봤는데 쭉 읽으면서 굉장히 좀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위안이 많이 됐고 책이 굉장히 따뜻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남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의 논의에서 남성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패널이든 토론이든 남성을 좀 불러와야 되는데 남성이 뭔가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계몽적으로 가부장적이라거나 이러면서 비판을 해버리니까 남성들도 안 나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뭔가 대화가 자꾸 안 되는 게 한국 사회 중요한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선생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렇게 두 사람도 어떻게 보면 뭐 성차든지 간에 두 사람의 이 대화도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아까 이제 김미정 쌤도 말씀하셨듯이 맨 마지막에 인간대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가 늘 이게 하이데거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비판해도 굉장히 하이데거적이다. 우리가 이제 뭐 동물이나 이 무생물들이 세계가 빈약하거나 세계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리가레는 다시 이게 이제 식물이나 이런 존재들에게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 이제 이 세계의 풍부성을 다시 되새겨 줌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이제 인간대기 식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풍부함을 이제 되새겨 주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유럽의 지식인들하고 제가 조금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지식인들하고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좀 들었어요. 캘리포니아 쪽 지식인이나 뭐 헤러웨이나 뭐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디스 버틀러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이제 해체적인 것, 인간과 동물과 식물의 경계들을 해체시켜 버리려고 하는 뭔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르가레이의 글을 보면서 다시 인간대기라는 게 뭔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제기되는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데 이 인류세 시대의 이 문제를 우리가 뭔가 돌파해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인간을 우회해서 뭔가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류세라는 엄청난 이제 재앙을 가져오는데도 인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이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하는데도 뭔가 달라진 인간이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리가레이가 인간대기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점은 조금 이렇게 많이 다가오긴 하는데 굉장히 비판받았던 이유가 또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거 이런 그 틀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 두 사람이 모를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식물을 경유해서라고 하는 식물을 경유해서 이제 다른 인간 되기를 시도하는 거고 그 다른 인간 되기는 결국은 식물 옆에서 자기 인간적 과제를 이제 만들어내는 인간으로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포스트 휴먼의 논의하고
만나면서도 이 두 사람은 인간 고유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상정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만물의 생명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입장 두 사람 모두가 취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김희전 선생님 얘기하신 것과 연결되면 사랑 속에서 둘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이 만물을 공유하는 과정에 생략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그 어떤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간 대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다만 그때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시스로의 일부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인정하는 인간이겠죠. 네. 김용수 선생님이 손 드셨습니다. 네, 뭐 항상 질문하는 걸 좋아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좋은 책을 번역을 해주셨고 또 발표 내용도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야, 역시 철학자들은 다르구나. 그 식물하고 숨 쉬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철학화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언제나 경이롭고 놀라운데, 그래서 이제 뭐 저 일부러 이제 딴지를 걸자면 아주 극단적인 딴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져요. 뭐 그냥 원래 좀 제가 좀 이단화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논의를 이제 듣다 보면 항상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이렇게 언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듣기는 되게 좋은데 뭐랄까 되게 여전히 인간화되고 문명화된 자연이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뭐 인간 세계에서 상처를 받고 거기다 가서 치유를 하고 뭐 돌아오고 하여튼 이거 자체가 이미 이 자연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인간화되고 문명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원시 시대에 그냥 순전한 그 인간 문명 없이 그냥 하나의 신체로서 하나의 동물로서 우리가 그 숲속에 딱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자연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언제라도 인간을 위협하고, 따라서 인간은 항상 경계하고 투쟁하고, 또 우리 식물도 우리가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고, 또 식물도 우리가 먹을 때 저항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식의 이 자연에 대한 담론이 지극히 현재 우리가 21세기에 되게 문명화된 상태에서 개념화된 자연인 것처럼 느껴지고, 좀 더 본질적인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전혀 자연이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우리가 이 자연의 개념을 여기서 더 확장해 본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것도 또 여전히 지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라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있고,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도 그런 자연 속에서 생성이 돼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고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부러 지금 제가 딴지를 거는 건데 그런 자연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구적인 자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드적인 자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드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한테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드한테 자연은 엄청 파괴적이고, 그러니까 뭐 물로부터의 창조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냥 근데 뭐 사드를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우리 여기서 지구에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파괴됐다고
쳐도 사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어차피 태양도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해서 폭발해 버릴 것이고 이 우주 속에서는 언제나 핵폭탄이 맨날 터지고 있어요. 저기 태양에서도 지금 매일 계속 터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열을 받아서 그 햇빛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딴지를 건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 다 공감하고 되게 저도 그런 자연 속에 돌아가고 싶고 또 같이 공존하고 싶고 하지만 사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만 제가 반박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되게 인간화되고 문명화된 자연이 아닌가. 두 번째는 지구만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랄까 되게 여전히 되게 고요한 인간적인 자연이 아니죠. 뭐라고요? 고요한 자연이 아니다. 그렇지. 고유한 자연이 아니고 네. 엄청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는 인간적인 예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도 심지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 문명, 문화를 구성해야지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만 우리가 이런 자연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은 엄청난 충동을 느껴서 네. 일부러 질문을 했습니다. 네. 혹시 이 반박의 충동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비슷한 발언을 아마 없을 거예요. 김은하 선생님이 손 드셨어요. 예. 사실 저는 이제 김용수 선생님처럼 저렇게 멋있게 생각은 못했는데 들으면서 헤로이가 아니라 그 이리가라의 인간으로서의 고민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진짜 나는 인간이고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솔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인간중심주의를 못 벗어났다라는 그 선생님 말씀에 좀 동의하고 저는 이제 뭘 상상했냐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나무가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만 뭐 다윈도 진화론에서 사실 나무가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마어마한 능동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서점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진짜 인간주심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우리 어렸을 때 만화 같은 거 보면 뭐 살인 식물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살려고 막 그 아카시아가 다른 막 생명체를 막 이렇게 막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키우는 존재들도 있는데 이제 동물은 능동성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식물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상력 아닌가 자연에 대한 정말 노년의 어떤 치유를 기대하는 정말 인간중심적인 사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포스트 휴먼의 사회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인간중심주의고 지구 안에서 여전히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유한다는 점에서 공진화, 반려종 얘기하는 이런 개념들을 볼 때는 어떤 점에서 참 미달하다 한 것 같다. 그게 솔직하고 공감이 많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지금 김영수 쌤하고 김은하 선생님이 좀 비슷한 문제의식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이 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 이지 그로테스크하고 서블라임한 자연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낭만주의에서 아름다움과 서블라임으로 바꿨을 때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러면서 그런 위협적인 그런 자연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고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미적 쾌감을 느끼는 그런 자연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자연에 대한 포상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이 바라본 인간화되고 인간적으로 길들여진 그런 자연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 아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더 정말 스레트닝한 측면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 소성이 가지고 있는 더 격렬한 측면, 존재를 파괴시키기도 하는 그 측면의 부분이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이 책에.
많이 이제 군데군데 드러나는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원소 얘기했을 때 물, 불, 흙, 공기 이 세 원소가 이제 현대적 인간은 사실 이 네 개의 원소를 적절하게 문명 속으로 길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문명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쉘터를 만들어 온 것이 이제 현대적인 문명의 삶이라고 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이건 마이클 마더가 하는 얘기인데, 큰 기후 위기가 왔다든지, 큰 비가 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큰 천둥 번개가 쳤다든지. 그래서 우리 인간적 삶이 원소적 삶에 굉장히 문명의 필터링이 찢겨나간 상태에서 노출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 원소라고 부르는 것을 훨씬 더 공포스럽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이 원소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의 문명의 뒷배경 정도, 우리가 적절하게 길들여서 사용하고 인간의 문화를 키워야 되는 그런 이제 배경 정도로 존재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돌연한 현존으로 우리한테 다가서는 순간은 바로 그 위협적인 힘이 우리의 문명을 이렇게 찢어 놓았을 때, 그럴 때다. 이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캐나다의 오타와의 빙설 폭풍이 한번 닥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온갖 전기가 다 깨지고 이런 상태여서 그 이제 이 원소적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우리 늘 편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것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세계의 공유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인간이 이제 직면해야 되는 그 어떤 역경과 과제, 이런 부분을 많이 주목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비판의 초점은 그런 원소적 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문명의 위대한 작업이 얼마나 지금까지 문제였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의 오늘날의 이 위기를 만든 요인이었는가, 이거를 드러내는데 더 주목하고 있는 그 책이고, 그래서 다시 원소적인 그 세계와 공유하는 길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이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과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 자연의 어떤 그 무시무시하고 파괴적인 서블라임한 측면을 다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드러내지는 않은데, 아마도 그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자연이 그런 자연의 옆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이클 마더가 식물의 자유를 식물 생각이라는 그 책을 쓴 게 포르투갈의 게레스의 숲에 들어갔을 때 그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게레스 지방의 숲에 들어갔을 때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걸 봐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고 뭔가 굉장히 이제 다른 어떤 존재 맺기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깨달아주는 그런 자연 숲 속에서의 체험이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두 선생님 얘기하는 것에 일면 그 일리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적 자연으로까지는 전혀 나가지 않죠. 이 사람들의 그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큰 배경은 하이데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큰 사유의 배경이 하이데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피시스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 이제 이런 방식의 사유한 측면이. 그 인간에게 있어서 뿌리 내리기가 호흡하는 것이다, 숨 쉬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숲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이래서 숨이 턱턱 막혔다가 그곳에 갔더니 숨통이 트였기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도 숲속에 들어가면 뭔가 공기가 달라지면서 공기가 달콤하다는 느낌과 숨통이 트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저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하필이면 질환이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루스 이리가레가 숨 쉴 권리를 말하려고 한다면 그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장에서 하는 말이 인간이 됐고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마지막 장이 뭐죠? 만물 사이에서 생명을 키우고 공유하기가 인간이 됐다라면 해야 할 어떤 의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존의 어떤 밀림을 뭐 지구의 폐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벌목했는데, 그거의 제2의 폐라고 하는 최근에 캐나다의 콜롬비아 밴쿠버 그쪽 또 벌목한다고 해서 사람들 투쟁하고 잡혀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이렇게 이 자연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역습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호흡기 감염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이 시기에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숲들을 다 훼손하고 이게 그런 자본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저항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가둬버리는 일들이 지금 동시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식물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까 이제 영이라고 했나요? 기운이라고 하나요? 식물의 기운에서 악한 기운을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으스스한 기운을 느껴본 적은 있지만 식물 자체에서 악한 기운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이 더 무섭고 인간이 악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호흡하기와 관련해서 이명호 교수님께서 이제 번역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 호흡하기가 인간의 뿌리내리기와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사고방식을 좀 해야 될지, 좀 이런 사고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은가라고 설득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사실 호흡 부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까지 인간한테 가장 원초적 활동이면서 세계를 공유하고, 또 이리가라한테는 인간이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서 개별화되는 첫 활동이 호흡 활동이, 그러니까 개별화의 전제 조건이 숨 쉬어야 되는, 자기 폐로 숨 쉬는 거라는 대목, 그거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대목인데, 이제 마이클 마더 같은 경우에는 책의 어느 대목에서 이 사람이 알레르기 질환자예요. 그래가지고 꽃가루가 생기는 봄이 되면 자기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그냥 막 질환을 몸에 달고 있는, 실제 자기 체험이 그렇게 돼서 숨 쉬지를 못한다고 하는 대목이 나와서, 그게 이제 그 경험이 나왔던 대목이, 이 사람이 원래 어린 시절에 모스크바에 살았었는데, 모스크바 그 인근에 있는 무슨 어떤 숲 가장자리에서 굉장히 큰 대형 스모크를 뿜어내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자기 반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알러지에 걸리는 그걸 이제 경험하고, 자기도 이제 그걸 하면서 비로소 그 숲에 들어갔을 때 숨 쉴 수가 있었다. 이런 대목이 이제 나와요. 마더한테는 그런 경우이고, 이리가라한테는 그거와 좀 달리 진짜 이제 요가 호흡법을 배운 게 굉장히 큰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가장 본원적인 세계의 공유의 생명 활동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이 하나의 그 기회라고 아트라고 얘기를 하는 수련이고 아트가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세계 자체의 어떤 중증 알러지 증상의 증상을 우리 몸이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 생명을 이제 살려내고 생명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문화로의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체험적 활동이 호흡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면 제가 경험적으로 좀 느끼는 지점이기도 하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이 책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이쉬기가 내쉬는 것이 이렇게 안 되는 상태를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나중에 이 증상이 어떤 형태로 발현될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 보면 빨리 숨쉬기가 원활해지는 상황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사실 식물의 사유하면 되게 익숙한 주제이고 저로서는 되게 생활적으로 와닿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실천을 많이 하려고 했던 그런 주제였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읽으면서 옛날에 제가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을 내가 많이 망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어느 순간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많은 감회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첫 부분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유물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기존의 사상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의 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에 기반해 있고 그런데 어쩌면 이제 이 식물의 사유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사회운동의 방향까지 바꾸자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명호 선생님 얘기를 하시면서 김영규 선생님과 같이 인간대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얼핏 로렌스의 테트리 부인의 연인 네.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숨쉬기가 어려워져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성차가 있는 인간 존재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과 많이 닿아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이명호 선생님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조현정 선생님 지금 계신가 모르겠는데 나가셨나 본데. 나가셨나 보네요. 네. 네, 이제 버틀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고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정혜옥 교수님도 버틀러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정혜영 선생님 마이크가 안 돼서 토론시키지 말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제 최선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제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을 가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 살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제 생존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맥락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생명 존재 자체를 그 사슬을 망가뜨리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리가레이 자신이 그 반대를 하는데 다른 노동운동가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너 너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적을 당했을 때 자기가 참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대목이신 것 같아요. 그게 이리가레이가 많은 그런 식의 지적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다른 책의 어느 대목에도 보면 뭐 너 그러면 뭐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그러면 지금 이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젠더 갈등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황당한 얘기이다. 뭐 여러 측면에서 그런 지적, 심지어는 어떤 젊은 학자한테 거의 조롱을 당했다. 자기가 이런 대목이 여기 나와요 텍스트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답할 때 이리가레이 자신이 자기 신체 인바디드 된 존재로서 자기가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대목인데 지금 어쩌면 이제 사적 유물론자들 막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노동권의 문제와 그 다음에 생명권이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에 있어서 어떻게 운동의 방향을 정하냐 이런 대목하고 첫 번째 부분은 연관될 때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 기후위기라고 하는 제2차 재난, 생태재난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리가라의 얘기가 훨씬 더 다르게 읽힐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회운동과의 관계 부분에서 옛날처럼 생태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나이브한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지점에 우리가 이미 와 있고 그거는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시기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페미니즘 논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페미니즘도 새롭게 케어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 보살핌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큰 생명의 보살핌 속에서 어떤 그 젠더의 그 보살핌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 읽는 시점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 같은데 이 책이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또 아까 여러 지적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 부분에 조금 중심적인 생각이 갇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측면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이데크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인간 대기라든지 인간의 과제 부분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게 또 뭔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비인간의 논의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더 관념적이고 더 추상적이고 사실은 더 막연해지는 측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적절한 개입의 지점을 위해서라도 이런 그 착지의 어떤 제스처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하게 됩니다. 네, 포스트 휴먼 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데 있다 보면 좀 지나치게 그 이제 모호해지고 막연해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과제로 우리한테 닥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구성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 자연을 우리가 좀 더 물론 인간화된 자연만이 아니라 이제 더 이제 자연의 본질적인 그 속성들의 부분을 더 가감없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하고서라도 그 자연 속으로 다 환원되지 않는 인간적 질서의 고유한 책무라고 하는 지점은 포기할 수는 없고 이 두 저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사실 책을 다 안 읽어서 이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당면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적인 사유하고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단절이 자연 세계와 트라우마적 단절이 아닌 그런 지속적인 존재함으로 가려고 할 때 당면 과제가 너무나 많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후의 작업 혹은 당면 과제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네.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라 해야 되나 명제적 형태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자 뭐 이런 거를 말하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특히 이거는 마더의 경우가 더 이제 그러했는데 어떤 형태로 만날 것인가. 이제 그 식물을 만나는 것 그리고 식물을 만나서 이제 갖는 그 경험을 어떻게 공유하고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라는 양식,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기의 과정이라는 양식 이런 것들이 식물을 통해서 받는 어떤 어떤 단독적이면서 공유의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떻게 책이라고 하는 이 형태 속에서 퍼져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이제 많았었는데 그래서 직접적인 차이를 논박하거나 대립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생성이 일어나는 만남의 형태가 어떤 것일 건가 이런 그 글쓰기의 주고받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적들이 이제 이 두 사람들한테 되게 큰 문제였고 그러기 때문에 선언적인 어떤 과제나 명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은 이 책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식물을 통해서 만나는 사유 형태가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그에 걸맞는 어떤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점이 이 사람들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명을 존중하자, 생명을 공유하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게 이 사람들의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식물 때문에 싸우셨어요. 한 분은 자르자, 한 분은 자르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저는 자르지 말자 쪽에 편성해서 또 싸웠었고. 가정의 분란이 주로 식물 때문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좀 그 식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다 다르다는 거
이제 우리 어머니는 되게 식물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시고 아버지는 그냥 친구 같은 존재로 보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식물을 대하는 형태, 어떤 형태로 대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만남의 형태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지연 선생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죠? 우리 능력자신데 가셨나? 네. 네. 네, 저는 이명 교수님이 오늘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되게 오히려 저는 이명 선생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다른 선생님 토론해 주신 내용 들으면서 번역할 땐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좀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좋은 책 번역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사유의 방식들을 접할 수 있었고, 이제 많은 영감들을 얻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연을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고 지금 저희 강연회를 녹화를 하고 계신데 김희정 선생님께서 김희정 선생님이 한마디 좀 오늘 소개를 녹화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얼굴 나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화면을 꺼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하실 때 발표자 보기로 해놨더니 말씀하시는 분 얼굴만 뜨게끔, 그리고 부분 아까 처음에 한 32명 들어오셨다가 이제 웬만큼 진행되니까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나오는 거 제가 전체로 다 녹화를 했고요. 이거를 저희 이명훈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저희 비평이론학회 홈페이지에다가 오늘 비평이론 세미나 결과 보고서 올리면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시간 안 돼서 못 보신 분들 거기 들어가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뭐 발제도 되게 굉장히 차곡차곡 이렇게 꼭꼭 눌러 담듯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토론도 되게 활발하게 잘 돼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녹화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기쁩니다. 열심히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달이 진행이 될 테니까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 하는 부분이 김영규 교수님 하시는